자, 몰드 변압기에 관한 예제는 이와 같은 예제가 있습니다. 몰드 변압기, 변압기 코일을 직접 에폭시 수지로 몰드하는 고체 절연 방식의 변압기로 그 절연 방식 중 금형을 사용하는 금형 방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라고 물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물처럼 생각하면 되죠. 어떤 형틀을 터서 거기다가 용해에서 에폭시 수지를 용해에서 녹여서 틀에서 붙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주형법. 다음에 이 함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담궜다 빼는 거거든요. 담궜다. 에폭시 수지 속에 훅 넣었다가 쑥 빼면은 에폭시 수지들이 다 들러붙겠죠. 그래서 붙이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요거 이제 FRP 주형법이 있고요. 여기서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죠? 금형 방식을 사용할 때 금형 방식의 종류는 이렇게 물어보죠. 금형 방식. 주형 방식이 바로 금형 방식이죠. 그 중에 주형법, 함침법, 함침 주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것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변압기에 발생하는 손실 중에 1차 전원에 접속되어 부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이 어느 걸까요? 부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부하란 이야기죠. 무부하의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손이죠. 부하손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부하손이죠. 동손도 부하손이죠. 그러니까 철손이 답이 되는 거죠. 동손이나 부하손은 같은 말이에요. 자, 동손과 부하손 같은 말입니다. 기억하시고 전부하 동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변압기 동손은 부하 전류에 어떻게 되느냐? 동손, 변압기 동손, 요거는 부하손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저항손이라고 그러죠. 저항손. 구리, 저항. 이해하시겠죠? I자승 R이죠? 얘는 I자승 R이에요. 따라서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손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하손하고 무부하손이 합쳐지면 변압기의 전 손실이 되는 겁니다. 또 변압기는 회전하는 게 아니죠.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베어링 마찰손, 풍손 이런 게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변압기는 기계손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압기에서 생기는 철손 중 와류손은 와류손 얘기하는 거죠. 철심의 규소강판 두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와류손은 규소강판 두께 몇 승에 비례하죠? 2승에 비례하죠. 와류손은 모든 것이 다 2승에 비례합니다. 스타인메츠식에서 보면 두께 2승에 비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류손은 주파수에 무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변압기가 있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주파수가 있고 전압이 있단 말이죠.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주파수도 바뀌고 전압도 바뀌었죠. 이때 와류손은 어떻게 될까요? 와류손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와류손은 전압의 제곱에만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주파수와 무관하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주파수와 무관하다 그랬죠. 주파수가 변해도 관계없어요. 전압만 고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 와류손이라는 새로운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처음에 와류손 값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전압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3300에서 얼마로 바뀌었죠? 2750으로 바뀌었죠.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거에 제곱에 비례해서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720이니까 대략 한 500 정도 나오겠네요.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500이네요. 정리가 되죠? 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걸 약분해 보니까 착각 요걸 유발시켜요. 요게 60이 나오고 요게 50이 나와요. 마치 주파수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느낌처럼 느껴지겠죠.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파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주파수가 아닙니다. 요것이 약분되어서 주파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파수가 아니라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억해 줘야 돼요. 자, 효율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효율인데요. 효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전부하 효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부하 효율. 맞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부하가 100%다 걸리는 거죠. 그런데 변압기가 항상 100% 부하를 걸고 운전하나요? 아니죠. 부하가 어느 정도 줄어들잖아요. 그때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하율이라고 그래요. 부하율. 부하율 M인 경우 효율. 즉 전부하에 대해서 몇 퍼센트 부하로 운전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100kV짜리 변압기면은 걔가 50kVA 부하가 걸렸다라고 하면 부하율이 0.5인 거예요. 그렇게 전부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하가 걸려 있는가 그 부하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하율이 M인 경우 효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부하 효율 그 다음에 M 부하인 경우의 효율. 그래서 효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효율의 식은 당연하죠.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알고 있죠. 이거 뭐 처음 보는 건 아니죠.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다. 이거를 전부하 효율하고 부하율이 M인 경우의 효율, M부하 효율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M부하 효율. 근데 M이라고 하니까 마치 몇 배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N분의 1부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하가 얼마로 줄어들었을 때 효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부하 효율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변압기의 뭐가 되죠? 전부하 용량이에요. 변압기의 정격이 되겠죠. 얘가 전부하 용량이니까 정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얘도 변압기도 교류기입니다. 교류가 되니까 AC가 되니까 반드시 뭐가 존재하죠? 코사인 세타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유효전력이거든요. 얘네들은 무효전력, 유효전력 중에 뭐예요? 유효전력이잖아요. 손실은 유효전력이니까 반드시 이 전부하 용량, 변압기 용량은 킬로볼트 암페어니까요. 이것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킬로와트로, 유효전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뭘 곱해줘야 돼요?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거예요. 정리하셔야 돼요. 즉, 요걸 다시 적어보면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요. 자, VI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플러스 I 자승 R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것이 전부하 효율이에요. 그런데 요걸 가지고 우리는 최대 효율 조건을 계산해 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배웠던 최대 효율 조건 언제 배웠죠? 그때 직류기 때 배웠잖아요. 그때에 배웠던 최대 효율 조건은 직류기에 배웠던 최대 효율 조건은 어떻게 되죠? 철손과 동손이 같아야 돼요. 여기서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 효율 조건은 철손과 동손이 같으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얘도 동일하게 증명을 했지만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얘는 어느 때? 전부하시예요. 전부하시 그래요. 이해되죠? 그런데 부하가 전부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부하가 줄어들어요. 얼마로? M 부하시 효율로. 부하율이 M인 경우로 이렇게 부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까? 요거는 줄어든 거예요. 부하가 준다는 이야기는 부하 전류가 주는 거죠. 그 전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M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는 몇 퍼센트 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하율 M이 있다면 곱해지니까 작아지겠죠?
자, 이때에 부하 전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부하 전류가 줄어드니까 부하 전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하 전류가 제곱이잖아요. 구리손, 동손. 부하 전류가 제곱이니까 M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M 부하시의 효율은 출력의 M배가 되고요. 출력의 M배가 되고 얘는 부하하고 관계가 없는 손이에요. 얘는 무부하 손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 부하에 요거는 그냥 비례해서 M배가 됐지만 요거는 제곱에 비례하니까 M 제곱배가 되는 거죠. 역시 이렇게 M 부하시에도 효율이 최대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어느 때란 얘기죠? 앞에서 배웠던 거, 전에 배웠던 거, 직육에서 배웠던 거, 거기서 철손과 동손이 같으면 효율이 최대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것과 이것이 같으면 철손과 동손이 같으면 효율이 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I 이꼴 M제곱의 I자승 R, M제곱의 PC 동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M의 값을 구하는 거죠. M의 값을 구하면 철손을 동손으로 나누고 루트 씌워주거든요. 제곱이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최대 효율이 나타나잖아요. 여기 같으면 최대 효율이죠.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율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는 어느 때 나타나느냐, 몇 퍼센트 때 나타나느냐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 또는 부하율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루트 PC분의 PI가 된다. 최대 효율 조건에서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게 1이면 그때는 뭐예요? 1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M이 1이라면 M의 1인 경우는 어떤 상태다? 전부하시. 그렇죠? 1배가 되면 전부하죠. 0. 몇 배가 되면 부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50kV, 얘는 출력이죠. 전격이니까. 동손과 무부하손이 있어요. 이 단상변압기 역률이 80%라는 얘기죠. 전부하, n분의 1부하 아니에요? n부하 아니에요? 전부하입니다. 전부하 효율은, 그럼 부하가 50kVA만큼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라고 하죠. 이것은 이렇게 될까요? 출력 50kVA죠. 근데 이거는 와트거든요. 그러니까 볼트 암페어로 바꿔줘요. 역률이 얼마입니까? 0.8이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와트가 되는 거예요. 출력입니다. 50 0.8까지 곱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와트가 되는 거죠. 손실 와트. 무부하 손 얼마요? 800와트. 전부하 손 얼마요? 동손. 전부하 손 1200와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해주면 되나요? 그러면 효율이 됩니다. 얘는 전부하 효율이죠. 95.24% 이렇게 되어져요. 변압기 효율은 굉장히 높아요. 일반 유도기보다는 또 이런 동기기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는 이제 전부하 효율이에요. 그런데 요게 다르죠? 요게 다르면 효율이 최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효율이 최대가 되려면 철손과 동손이 같아져야 되니까 우리는 동손을 얼마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 동손을 줄여줘야 돼요. 동손을 800으로 만들어주면 효율이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동손을 800으로 만들어주려면 여기에 전부하가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200에서 800으로 만들려면 부하 전류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부하 전류가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최대 효율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즉 M의 값을 구해보면 이건 부하,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가 되겠죠. 이것은 동손이 얼마예요? 1200이에요. 자, 철손은 얼마예요? 800이에요. 이렇게 루트 씌워주는 거예요. 이런 부하일 때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니 이게 0.8이 나옵니다. 이렇게
82% 부하일 때 요때 일 경우 최대 효율이 되죠.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최대 효율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효율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 효율을 계산하려면 82%에서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0.82 50에 10의 3승 곱하기 얼마? 0.8 0.82 50에 10의 3승에 0.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철소는 얼마요? 800이고요. 동손이 얼마예요? 800이죠. 왜냐하면 철손과 동손이 같아졌으니까. 같아지는 부하가 요만큼이었으니까. 철손과 동손이 같아졌죠. 이렇게 같아져야 뭐가 된다? 최대 효율이죠.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 효율이 되겠죠. 요거보단 당연히 효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가능하죠?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변압기에 철손과 동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n분의 1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m하고 같은 의미가 돼요. 이렇게 부하를 걸었을 때 전손실은, 자, 그러면 전손실이니까요. 철손은 변함이 없죠. 철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철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곱해 보세요. 틀렸어요. 철손이 변함이 없는데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틀렸어요. 자, 이건 동손이 바뀌었네요. 동손이 바뀌었네요. 근데 부하잖아요. 부하. 부하는 어떻게 되죠? I 자승 R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죠. 기본만 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전 부하에서 동손과 철손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몇 퍼센트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될까요? 자,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는 철손을 동손으로 나누죠. 그리고 2분의 1승 루트 씌워주죠. 0.7 나옵니다. 즉 70% 부하일 때 이 변압기는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하 전류에 따라서 손실이 달라지고 효율이 최대가 될 때가 있고 최대가 안 될 때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전격이 주어졌는데요. 150입니다. 여기에 철손과 또 동손이 있네요. 단상변압기의 최대 효율은 또 최대 효율시 부하는 얼마일까요? 두 가지를 물어봐요. 먼저 최대 효율시 부하를 구해야 되겠죠. 최대 효율시 부하는 이렇게 보면 돼요. 몇 퍼센트 부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가? 요것은 1이고 요것은 4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부하 시에 효율이 최대가 되겠죠. 2분의 1 부하. 즉 다시 말해서 최대 효율시 부하는 전체 전격이 150이라면 그것의 2분의 1일 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75kVA에서 뭐가 된다? 최대 효율이 된다는 얘기죠. 부하가 얼마 걸려요? 150의 2분의 1, 즉 75kVA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75가 있는 게 요게 답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요거를 기억하느냐, 그리고 요렇게 그것을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최대 효율을 계산해봐라. 최대 효율, 이타 맥시멈의 값은 얼마인가? 자, 150인데 2분의 1, 75잖아요. 요때 최대 효율이죠. 요때 최대 효율이죠. 손실 4죠. 손실 1이죠. 요거는 KVA인데 역률이 있어요, 없어요? 역률이 없기 때문에 그냥 1로 봅니다. 역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철손이 1이고 동손이 얼마예요? 1이죠. 최대가 되려면 철손과 동손이 같잖아요. 의미 아시겠죠? 철손과 동손이 같아지는 거. 철손과 동손이 같아지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해서 요거 곱하기 100을 하면요. 얘가 뭐가 되죠? 최대 효율이 됩니다. 97.4%의 효율이 되죠. 정리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철손과 동손이 같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동손 PC는 2분의 1 부하니까요. 그것의 제곱의 동손 4가 돼서 1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철손과 동손이 같아지는 것이 최대 효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변압기 전일 효율을 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하 시간이 짧으면 무부하손을 작게 해야 되겠죠. 전부하 시간이 짧으면 무부하손을 작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답은 뭐예요? 무부하손을 작게 하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걸 찾는 거죠. 자, 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용시간이 짧은 변압기의 전일 효율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시간이 짧다는 이야기는 뭐죠? 동손이 작다는 이야기죠. 동손이 작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줘요? 철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해줘야겠죠. 철손도 작게 해야겠죠. 그래서 철손이 작게 하는 요것이 답이 된다는 거죠. 동손은 정해진 거고 시간을 곱해주는데 그 시간이 작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동손이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철손도 작아져야 되죠. 현실적으로 보면 철손과 동손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철손이 작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생각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핵심 관련도 문제입니다. 변압기 누설 리액턴스는 권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작약 배웠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 아시죠? 권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인덕턴스에 대한 얘기잖아요. 누설 리액턴스 X잖아요. X. 2파이 FL이죠. 즉 인덕턴스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인덕턴스 L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L분의 자기 인덕턴스는 µS N제곱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리액턴스 X는 2파이 FL이고 L은 L분의 µS N제곱이다. 요거는 자기 인덕턴스예요. 이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이야기는 전기 자기학에서 배웠거든요. 요거는 N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기본만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이 문제는 1차 권선 전압 권수 주어졌습니다. 권수비가 20이에요. 그러면 2차 권수를 구할 수도 있고 2차 권선 전압도 계산할 수 있죠. 자, 이때에 주파수가 60Hz입니다. 철심의 최대 자속을 물어봤어요. 자, 최대 자속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하죠. 4.44F F의 N 최대 자속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1차 권선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1차 전압이 있으니까 최대 자속을 구할 때는 2차로 구하는 것보다는 1차로 구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1차에 대한 이야기로 푸는 거예요. 1차에 대한 이야기. 즉 최대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1차죠. 4.44 주파수 60 1차 권선 3000회 됐나요? 1차 전압이 주어졌죠. 69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8.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낼 때는 계산기에서 ENG라고 하는 기능키를 이용하면 승수로 자를 수가 있죠. 그것을 이용해서 승수로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거 볼까요? 단상 변압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권수비가 있고 전압이 주어졌어요. 전등부하예요. 입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변압기의 경우에 자, 와트를 물어봐요. 1차 측 V1, I1 와트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거나 2차 측 V2, I2 코사인 세타 이거나 두 개가 어때요? 두 개가 같아요. 변압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1차로 하나, 2차로 하나 그것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가 되겠죠? 두 개가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구해도 돼요. 아무거나 구해도 돼요. 자, 2차로 구해도 좋고 1차로 구해도 좋아요. 그런데 1차 측 입력을 이야기하니까 1차로 구하는 게 편하겠죠. V1 1차 전압이 3300이니까요. I1 얼마예요? 이거는 2차 전류잖아요. 부하 전류니까. 2차 전류니까 I1은 어떻게 주죠? 2차 전류를
혼수비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게 I1이잖아요. 그리고 전등부하, 이건 전열, 전등, 저항 같은 이야기죠. 이것은 코사인 세타가 1입니다. 전등이나 전열이나 저항은 동일한 역률이 1인 부하로 봐요. 그러니까 역률이 1이에요. 왜? 전등 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죠? 2200W라고 하는 게 나와요. 킬로와트로 나타내면 2.2가 되겠죠. 자, 이거를 2차로 계산해도 돼요. 2차로 계산해도. 그럼 똑같은지 한번 살펴보죠. 2차로 계산하면 P2는 2차 전압이죠. 그러니까 3300을 얼마로 나눠줘요? 30으로 나눠주죠. 2차 전류 얼마예요? 20A죠. 역률 1이죠. 계산해보세요. 얘도 2200이죠. 어쨌든 1차로 구하나 2차로 구하나 그 값은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잘 정리해보세요. 3-4번입니다. 전력용 변압기 1차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어요. 2차의 정연파 전압이 6이 되기 위해서는 1차 측에 들어가는 여자 전류는 어떤 전류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어떤 전류가 돼야 된다? 기억할 때 여자 전류는 비정연파 전류라고 했죠. 왜 그런가요? 왜 비정연파 전류가 돼야 되나요? 이것은 철심이 가지고 있는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에 그렇죠. 요것 때문에 비정연파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에 분석을 하죠. 풀이에 분석하면 대칭파의 경우에는 홀수 고조판만 존재한다. 비정연파니까 이 비정연파는 풀이에 분석을 하면 홀수 고조판만 존재한다. 대칭파니까 짝수 고조파는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고조파, 이런 고조파 중에서 제일 큰 고조파, 가장 많이 포함되는 고조파는 무엇인가? 제3고조파 되겠죠. 쉽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이 문제는 철손에 관한 이야기죠. 철손. 철손은 여자 회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 회로를 보면 이렇게 컨덕턴스하고 서셉턴스로 나눠지죠. 그리고 여기 변압기 1차, 다음 여기 변압기 2차, 이렇게 되는 게 변압기에 대한 등가 회로죠. 그리고 요것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자 회로.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 회로에 여기에 전압을 가합니다. 1차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여자 컨덕턴스가 있어요. 여자 서셉턴스가 있고요. 이 회로에서 이 컨덕턴스에 의해서 생기는 전력, 이걸 갖다 우리는 손실이라고 그러죠. 이 손실을 뭐라고 그랬어요? 컨덕턴스에 의해서 철손이 생긴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컨덕턴스는 저항이잖아요. 저항하고 똑같은 성분이에요. 단지 표현을 모로, 역수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러면 철손은 어떻게 될까요? 철손 PI는 전력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죠? R분의 V제곱이죠. 따라서 GV제곱이죠. 이와 같은 게 철손의 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환산한 여자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죠. 여자 컨덕턴스. 그럼 이 컨덕턴스 G를 구하는 거죠. 자, 이 G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컨덕턴스 G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얘는 PI를 V1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요게 여자 컨덕턴스 G 모음입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1차 전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주어져 있어요. 여기 얼마죠? 3000V입니다. 그리고 철손 PI가 얼마죠? 문제에서 철손이라고 하는 걸 친절히 이렇게 주어졌어요. 200W라고. 따라서 여기가 200W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전압은 제곱입니다. 이렇게 하죠. 요걸 계산해 보면 얘는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모가 나옵니다. 요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죠. 할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요거는 무부하 손을 구하는 거죠. 무부하 손이 곧 철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하는 것은 1차 전압이 주어지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주어져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게 무슨 전류냐? 무부하 전압에서 인가돼서 흐르는 전류죠. 이런 전류를 여자 전류라 그래요. 여자 전류가 지금 흘러요. 그런데 이러한 여자 전류를 보니까 이 여자 전류는 오메가 T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기본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오메가 T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어떻게 되죠? 제3고조파입니다. 요런 기본파와 제3고조파가 존재하는 여자 전류가 돼요. 그리고 전압은 1차에 가해준 전압이죠. 얘는 뭐만 존재하죠? 기본파만 존재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무부하손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 무부하손 P0라고 하는 거, PI라고 하는 거 뭐 이래도 돼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V1하고요. 여기에 있는 I0하고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있으면 그거 위상차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죠?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을 해서 계산해 주는데, 자, 요거는 기본파만 있는 거고요. 요거는 기본파하고 제3구조파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전력을 계산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비정연파 전력이에요. 자, 비정연파 전력 계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했죠? 기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억해 줘야 돼요. 전력은 주파수가 다르면 얼마다? 0. 주파수가 다르면 0. 0이 돼야 돼요. 주파수가 같은 것끼리만 전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렇게는 전력이 존재하는데요. 요렇게는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주파수가 다르니까요. 주파수가 같은 것끼리만 전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력을 계산할 때는 우리는 무슨 값으로 계산하죠? V1, I1, 코사인 세타 1인데요. 무슨 값이죠? 신료값으로 계산하죠. 그리고 위상차고요. 그러니 기본파의 최대값이 200이니까 실효값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요것이 200에 대한 실효값이죠. 요거는 3A잖아요. 기본파니까. 3고조파는 0.7인데 주파수가 다르니까 필요 없고요. 3을 어떻게 해주죠? 실효값으로. 즉 이 이야기는 실효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 기억해야 돼요. 최대값을 얼마로 나눠줘야 되죠? 루트 2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효값에다가 전압, 전류, 위상차. 요거는 30도죠? 요거는 60도죠. 위상차가 몇 도입니까? 30도 위상차가 되는 거죠. 요거는 현재 위상차가 30도다. 그래서 V, I, 코사인 30도 하게 되면 얼마 나오죠? 259.8.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진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이 문제는 여기 저항이 5ohm하고 여기 저항이 7ohm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변압기 1차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1차의 전체에 3000V를 가하면 이 변압기 하나에 걸리는 이쪽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저항이 있고 전압이 나눠 걸리고 있어요. 여기는 권수비가 있는데요. 권수비가 지금 얘는 얼마죠?
100분의 3천이에요. 100분의 3천. 그러니까 권수비는 현재 30이죠. 여기도 권수비는 30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여기 2차의 저항이잖아요. 2차의 저항이 권수비 30 고려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얼마죠? 5옴입니다. 5옴이에요. 그런데 이걸 1차로 환산하면 권수비 30 요게 고려되죠. 그래서 여기 1차 측의 저항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돼요? 권수비 A가 있다면 그 A가 얼마입니까? 30이니까 30의 제곱에 5옴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오면 1차의 저항이 얼마가 되죠? 30의 제곱에 7옴이 되겠죠. 즉 저항을 2차를 1차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저항 두 개가 무슨 연결된 거죠? 저항 두 개가 무슨 연결된 거예요? 직렬 연결된 거 확인되나요? 그렇죠. 저항 두 개가 현재 이렇게 요 지점에서 직렬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산하죠? 전압 분배 법칙이죠. V1이라고 하는 이 전압, E1이라고 하는 전압은 R1 더하기 R2에 자기 거 R1의 전체 전압 V다라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해야겠죠. 따라서 그대로 해보세요. 요거는 30의 제곱에 5 더하기 30의 제곱에 7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 거니까 30의 제곱에 5에 전체 전압이 얼마입니까? 3000이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은 요 30의 제곱, 요 30의 제곱, 요 30의 제곱은 약분돼서 없어져요. 이 이야기는 굳이 1차로 환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1차로 환산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냥 2차에 비례한다라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변압기 경우에는. 이러한 전압이 걸린다. 이게 얼마냐는 얘기예요. 요걸 계산하면 1375 나오나요? 1375 나오나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변압기에서 철심만을 서서히 빼면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는 이렇게 물어요. 자, 철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철심. 철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이 지나가는 통로죠. 자속은 철심을 통해서 지나가고 철심이 없으면 투자율이 작아져서 자속이 잘 지나가지 못해요. 따라서 철심을 서서히 뺐다라고 하는 것은 자속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때에 자속이 줄어들면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속이 줄어들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 자속이 줄어들면. 우리 기억 한번 해보죠. 전류 I는 얘는 어떻게 되죠? L만의 회로에는 2파이 FL분의 V가 되는 거죠. 자속이 줄어든다. 이 이야기는 인덕턴스를 얘기하는 거죠. 인덕턴스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죠? 전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철심에서 철심이 점점 없어지면 자속이 점점 줄어들면 인덕턴스가 점점 줄어들면 그것에 흐르는 전류는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가 된다. 요거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L만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죠. 기억할 겁니다. L만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 다음 문제는 변압기의 고압측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측에 몇 개의 탭을 놓았다. 탭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권수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권수비를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전압을 이렇게 된 이 전압을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조정해서 2차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2차 전압을 어떻게 한다? 제어한다. 즉 부하에 가해진 전압을 제어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수전점의 전압을 어떻게 한다? 제어한다. 조정한다. 제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탭, 권수비를 조정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1차 권선이고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2차 권선이죠. 그러면 권수비 A가 딱 정해져 있으면 1차의 전압을 넣으면 2차의 전압은 딱 정해져서 나오죠. V2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1차에 가한 전압을 그대로 여기다 탭을 내고 여기다 탭을 내고 여기다 탭을 내서 여기다 V1을 가할 때와 여기다 V1을 가할 때와 여기다 V1을 가할 때 여기에 권수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권수비가 달라지면 이 전압이 어떻게 되죠?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권수비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해되겠죠? 1차에 가한 전압 V1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지만 탭을 연결해서 탭에서 1차 전압을 어떠한 곳에 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권수비가 달라져서 2차 전압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할 수 있다. 2차 전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조정된다라는 얘기죠. 조정. 2차 전압이 조정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다음, 변압기 1차 권선, 2차 권선의 절연에 사용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절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연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11번째, 변압기 1차 권선의 전압을 삼각파란 이야기는 얘는 뭘 얘기하죠? 비정현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정현파의 전압을 인가했어요. 그럼 2차에 나타나는 전압은 어떤 전압이 나타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비정현파입니다. 비정현파인데 특히나 이제 비정현파 중에서 삼각파를 넣었죠. 삼각파를 넣습니다. 이때 2차 기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안 맞겠죠. 그 다음에 구형파가 나타난다. 이것도 안 맞겠죠. 그런데 삼각파를 집어넣었으면 비정현파 중에서도 극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인 파형을 넣은 겁니다. 비정현파는 3고조파, 다음에 5고조파, 다음에 7고조파 이렇게 쭉 돼야 되는데 삼각파를 넣었어요. 삼각파. 그럼 얘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럼 정현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파형은 정현파보다는 정현파가 아닌 정현파 형태를 띠지만 얘는 정현파가 아닌 거로서 나타난다. 그래서 정현파 모양이지만 정현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에 대한 파형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것을 인가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파형을 계산해 보거나 또는 실측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답이 아닌 걸 지워 가보면 답이 얘가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객관식은 보기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쉽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12번째는 히스테리시스가 있대요. 히스테리시스. 자, 그러면 기전력은 정현파 기전력이 되어지려면 여자 전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여자 전류는 정현파가 아니어야 되죠. 정현파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 파형은 비정현파입니다. 비정현파. 그런데 여자 전류는 비정현파이면서 대칭파죠. 비정현파면서 무슨 파다? 대칭파입니다. 그래야
짝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이클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정연파니까 정연파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편평파, 이게 평평하다는 얘기죠. 직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크가 있는, 요게 이제 고조파가 존재하는 거죠. 고조파가 존재하는 이런 첨두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답을 찾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 요 13번째 문제는 무슨 이야기죠? 2차 측에 삼상 단락이 생겼을 때 단락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단락 전류.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다면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계산하죠?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기준 전류. 기준 전류입니다. 얘는 기준 전류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기준 전류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3%네요. 따라서 3분의 100에다가 기준 전류예요. 자, 전류는 얼마냐? 요게 용량이 30kVA예요. 30kVA. 그리고 기준점, 지금 여기 삼상 단락이 생긴 점, 그게 변압기 2차 측이거든요. 삼상 단락이 생긴 기준점, 즉 변압기 2차 측에서 삼상 단락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준점 전압이 200V가 되겠죠. 왜 200V가 되느냐? 2차 측이라고 했기 때문에 2차 측 전압이 200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삼상이거든요. 그러면 삼상 전류를 계산하려면 루트 3의 V가 되겠죠. 그 전압이 200V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점에 30kV. 이렇게 되겠나요? 요게 기준 전류입니다. 요 기준 전류에다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에요. 이렇게 하면 얘는 얼마 나옵니까? 2886A 정도가 삼상 단락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죠. 퍼센트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변압기 전격이 주어지고요. 다음 권수비가 있네요. 1차 전압, 2차 전압. 자, 변압기 단락 시험에 있어서 이런 전압이 있어요. 이게 임피던스 전압이죠. 그리고 동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손 PC는 뭐라고 불렀죠? 임피던스 와트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할 때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변압기 시험법 중에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단락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해봤던 또 생각해봤던 그런 얘기입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예요. 자, 퍼센트 저항 강화는 퍼센트 R은 어떻게 되죠? 전격 전압의 전격 전류의 저항의 비를 저항 강화의 비를 100분율로 나타낸 거죠. 자, 요거는 위아래에다 VN 여기다가 INR에다가 IN을 하나씩 더 곱한 거예요. 그래서 VN IN을 하면 요거는 IN 자승의 R이 되죠. 곱하기 100이 된다. 이렇게 하면 변압기 용량분의 I 자승 R이 뭐죠? 전부와 동선이죠. 그 비를 무엇이라고 한다? 퍼센트 R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변압기 용량이 5kVA거든요. 그리고 동선이 얼마입니까? 150W죠. 요거거든요. 요렇게 하면 퍼센트 저항 강화가 계산이 됩니다. 몇 프로 나오죠? 3%. 이해되겠죠? 퍼센트 저항 강화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요거는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이에요.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 이것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잘 보세요. 단상 변압기가 있는데 2차를 단락해서 300V를 가하니 2차에 120A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차에 120A 전류가 흘렀다. 그때 이 임피던스 전압과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에 전압가가 하잖아요.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에 전압가가. 기억하시죠? 전격 전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20A라고 하는 것은 단락전류라고 하는 거죠. 단락전류. 지금 권수비가 얼마입니까? 요만큼 주어진 변압기에서 1차 측에 300V를 가할 때 흐르는 단락전류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퍼센트 Z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전격 전압에 대한 임피던스 강화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죠? 전격 전압, 1차 전격 전압이 되겠죠. 이게 뭐죠? 1차 측에 대한 임피던스 강화비. 이렇게 하면 VS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 전압이 되는 거죠. 기억하시겠어요? 임피던스 전압이 되는 거죠.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 곱하기 100을 해주면 걔가 뭐가 된다? 퍼센트 Z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퍼센트 Z는 또 어떻게 계산합니까? 퍼센트 Z는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뭐 이런 관계만 알면 이게 퍼센트 Z가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요게 퍼센트 Z라고 한다면 1차 전압이 우리는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요게 VN이 얼마죠? 3300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앞에는 임피던스 전압이고 뒤에는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앞에는 임피던스 전압이고 뒤에는 퍼센트 임피던스죠. 그러면 결국은 요것과 요것은 이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가번은 3.8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전격 전압이 얼마입니까? 3300이죠. 임피던스 전압이 여기는 125라고 했네요. 125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맞나요? 물론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요게 맞아야 돼요. 요 3번에 같은 경우에는 3.5라는 것이 3300분의 125에 곱하기 100이 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 2번의 경우에는 요게 4%라 그랬죠. 요게 3300은 정해진 거고요. 여기 200V라네요. 그럼 이게 맞나요? 이 관계가 맞나 보란 얘기예요. 요 4번에 같은 경우에는 4.2인데 3300은 그대로고 200V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관계가 맞는가 한번 보란 얘기죠. 어느 게 맞아요?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1번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답을 1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하려면 1차 전격 전류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차 단락 전류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구하는 게 있어요. 임피던스 계산해야 돼요. 임피던스 계산.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죠?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VS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에 거기에 1차 측에 흐르는 전격 전류를 곱하면 돼요. 자, 그런데 1차 측에 환산한 임피던스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1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는 이렇게 계산하죠. 1차 측에 흐르는 단락 전류, 1차 측에 가한 전압, 요게 VS 다시라고 하죠. 임피던스 전압은 아니에요. 1차 측에 가한 전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측에 가한 전압은 얼마인가? 요거는 300V를 가했잖아요. 그리고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권수비 A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죠. 권수비 A. 조금 전에 2차 단락 전류가 주어졌죠. 2차 단락 전류가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1차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죠? 2차 단락 전류를 권수비 A로 나눠줘서 계산하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1차 단락 전류가 되는 거죠. 그 1차 단락 전류를 계산해 보니까 요게 얼마였어요? 요게 7.27A였어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41.26Ω이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전격 전류 계산하면 되잖아요. 전격 전류.
전격전류 조금 전에 계산할 수 있었죠? 용량과 같이 1차 전격전류 계산해서 대입해 주는 거예요. 1차 전격전류가 얼마 나왔어요? 3.03A였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125V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답이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Z를 구하라 그러면 %Z는 1차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의 비가 된다. 그래서 1차 전압이 3300이었고 임피던스 전압이 125V였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3.8% 나오죠.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기본 어차피 보기는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틀에 맞는 답을 찾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문제를 잘 푸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에서.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만 알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주관식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어차피 보기 4개 중에 답은 1개가 있습니다.